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엄주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선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산을 4개는 넘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싶으면 한양 인근 심리 안에 살라는 말이 있던데 과장이 아니었구나. 가는 길이 이리 고되어서야 어디 맨정신으로 시험이나 볼 수 있겠느냐. 엄선비는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보찜을 들쳐맨 것이 보따리 장수 같아 보였지요. 이보시오, 실례지만 길 좀 묻겠어. 그려, 어디를 가시는데? 다름 아니라 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여. 그런데 지금 늦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묻는데 저 산에 지름길 같은 것이 있어? 있지, 있게 하지. 헌데 말이야. 보따리 장수는 미간을 좁히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말하기거리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질질 끌며 좀처럼 말을 하지 않자 엄선비는 답답하여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니, 밥 짓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뜸을 들여. 말 좀 해보시오. 그게 꼭 급하게 가야겠소. 벌써 해가 좀 지기 시작하는데 산 아래에서 야숙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르는 게 어떻소? 아니, 이 사람이 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잖소.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천지신명한테 시험 합격해달라고 큰절 올리면서 갔지. 그렇다면 내 더 막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지름길이 말이오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곳이라서 그렇소. 그게 뭔 말이오? 귀신이 나와요. 귀신? 지금 귀신이라고 했소? 그려 귀신. 내가 저 산 너머 있는 마을이랑 월골동으로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 지역 소문에 빠삭하거든. 산 지름길에 귀신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같은 보따리 장수들도 밤에 얼씬도 안 하지. 거참 이 양반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있구만. 저 산이 뭐라 부르는 줄 아시오? 귀곡산이요, 귀곡산. 그 흉흉한 소문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지. 엄선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선비는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퍽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리따운 처녀 귀신이면 좋겠구만. 밤길 가는데 외롭지 않게 말이오. 좋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시오. 보따리 장수는 그러면서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을 오르면 큼지막한 독바위가 나오는데 독바위를 끼고 난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폐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 폐가를 지나서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한다는 거죠. 혹여 폐가를 지날 때 가야금 소리가 들으면 무시하고 곧장 가시오. 행여 안에 들여다볼 생각일랑 말고. 알겠소, 알겠소. 고맙구려. 여기 몇 푼 안 하지만 다음 마을에서 술이나 한잔 하시오. 엄선비는 그러면서 엽전 몇 푼을 보따리 장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산으로 향했지요. 귀곡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는 푸르렀고 꽃이 곳곳에 피어서 싱그러웠지요. 해가 져서 생겨난 노을빛에 물든 산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시조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산은 푸르고 꽃피니 노을빛에 물들었네. 바람은 맑아 불어오니 마음 또한 고요하네. 천리 먼 길 갈지라도 이곳만큼은 머무르리.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엄선비는 방금 전 보따리 장수가 한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허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유로웠던 엄선비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험난했고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흘러내리는 땀으로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사람 잡는구나. 아주 그냥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투덜거리던 엄선비는 굽은 허리를 쭉 펴며 두들겼습니다. 어느새 주변은 캄캄해져서 아름다웠던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산바람이 휙 불어와 땀에 젖어 축축한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죠. 이상하게도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흔한 새소리는 물론이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선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다만
혹여 위험한 들짐승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디 보자. 독바위는 이미 아까 지났고 경사길도 이제 다 올랐다. 엄선비는 어둠 속에서 두 눈에 힘을 주고 둘러보았습니다. 보따리 장수의 말이라면 이제 슬슬 폐가가 보이고 그 너머로 마을이 있어야 했지요. 휴식은 마을로 가서 하면 되었습니다. 어서 마을 주막에 들어가서 따뜻하고 포근한 이부자리에 누워 자는 것을 상상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숨을 돌리고 막 다시 발을 내딛는데 어디선가 현을 튕기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가야금 연주 소리였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함께 들리는 한밤중 산속의 가야금 소리는 엄선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층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느새 엄선비는 바로 그 폐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그 가야금 연주 소리구나. 나란 일로 녹봉을 받을 자가 고작 실체 없는 귀신 따위에 벌벌 떨고 있다니. 오냐, 이는 과거를 보러 가는 내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시련일지도 모른다. 엄선비는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밤이면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지나가는 나그네들 껍이나 주는 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선비는 두려운 마음을 누르기 위해 괘씸한 마음을 더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성큼성큼 걸어서 폐가로 다가갔지요. 어둠 속에 잠긴 폐가는 굉장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무너진 돌담장과 낡아빠진 처마는 지나간 세월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엄선비는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봐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가야금 연주는 점점 더 절정에 치달았지요. 현란하게 튕기는 가야금 현은 잔뜩 긴장한 엄선비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엄선비는 먼지가 쌓인 안방 장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본 엄선비는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흑단 같은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새하얀 손가락으로 신들린 듯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보따리 상인이 말한 대로 정말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한밤중 산속 폐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겠습니까? 그 요사스러운 모습에 엄선비는 절로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이봐라. 어찌 이런 늦은 밤 사람 없는 폐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느냐? 엄선비는 공포를 잊기 위해 되려 크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허세가 잔뜩 든 엄선비의 호통이 먹히기라도 한 걸까요? 돌연 귀신이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선비는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허나 고개를 든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하면서도 고운 이목구비를 지녔고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을 닮은 듯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죠. 이에 엄선비는 한 번 더 허세를 부려보기로 합니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간에 귀신이 있는 폐가라더만 순 헛소리였구나. 선녀를 고작 하등한 잡기로 착각하다니. 오냐, 오늘 어디 한번 선녀님과 달밤 아래에서 춤이라도 한바탕 춰보자꾸나. 엄선비는 그러면서 두 팔을 쫙 벌리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선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에 따라 엄선비의 심장도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분명 외모는 천하절색이었지만 겉모습은 귀신이 분명하니 당연히 두려움이 앞섰지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걸어오다가 자기 치맛자락을 밟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쓰러지면서 그만 엄선비를 두 팔로 밀쳤는데 엄선비는 안 그래도 다리에 힘이 풀려 있던지라 귀신에게 밀쳐져서 뒤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롱에 머리를 박고 혼절해 버렸지요. 헌데 이상한 일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밀치다뇨?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는 엄선비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흐려지는 의식 사이로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선비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서늘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쓰러진 엄선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나으리? 누구시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접니다. 선녀 귀신이요. 아니, 당신이 어딜 봐서 귀신이라는 거요? 나으리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엄선비는 자신을 밀쳐서 쓰러뜨렸던 귀신이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다리가 저려서 그만 발을 헛디뎠지 뭡니까? 이마가 찢어져서 지혈하고 치료는 했습니다만 흉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귀신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요? 그렇지요. 헌데 나으리께서 워낙 당당하게 구셔서 사실을 밝히려다가 그만 제가 실수하고 말았사옵니다. 엄선비는 여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착각과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납득이 갔습니다. 제 이름은 소연이라고 하옵니다. 나으리의 조남을 여쭈어도 될까요? 엄주영이요. 도대체 왜 이런 폐가에서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밝힐 만한 일은 아니옵니다만 나으리에게 의도치 않게 신뢰를 범했으니 모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조용히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소연이는 여기 산 아래 보이는 마을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혼인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소연이는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아름다운 외모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과부가 된 소연이를 노리고 마을 남정네들이 매일 같이 한밤중에 숨어들어와 보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겁탈하려고 덮치기도 하였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가에 의탁하여 숨어야 했지요.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고 더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부모님은 소연이를 연료로 만들기로 혈안이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연료는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을 일컫습니다. 연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지요. 연료로 선정된 여성의 고향이나 가족은 나라로부터 명문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거나 장차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렵이라는 비석이 세워지며 그 여인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내려준 상장을 통해 마을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마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의 시간은 재혼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에서도 소연이를 연료로 만들기 위한 압박을 끊임없이 가했습니다. 소연이는 답답한 별채에 갇혀서 하루하루 연료가 되기 위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마을 남자들의 위협과 가문의 강요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소연이는 마을을 떠나 이 폐가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폐가에는 밤이건 낮이건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무당이 살았다고 하는 흉가여서인지 귀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간혹 나으리처럼 한밤중에 폐가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으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습니다. 헌데 나는 도망가지 않아서 당황했던 것이로군.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담력도 크십니다. 저도 간혹 귀신 행세를 하다 보면 제 모습에 심장이 떨리는데 도대체 나으리는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가오신 겁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소. 나도 무서워서 오줌 지리는 줄 알았어. 하마터면 아침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을 뻔했다 이거요. 제법 여유가 생긴 엄선비는 가볍게 농을 던졌습니다. 소연이는 그 말에 입을 가리고 다소곳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왜 마을 남정네들이 소연이를 얻으려고 쌍심지를 켰는지 조금 이해가 갔지요. 그것보다 딱한 사연이로구려.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엄선비는 열이 확 받아서 무심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현기증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지러웠지요. 이에 소연이가 엄선비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래도 나으리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이 폐가에 저를 가두며 독수공방한 지 어언 1년이나 지났답니다. 이렇게 사람다운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그간 고생이 정말 많았겠소. 헌데 굳이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뭐여?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고 둘째로는 미련이겠지요.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 거요?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었다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죄인 마냥 숨어 지내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잖소. 맞습니다. 하오나, 사실 제가 급하게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두고 온 물건이 있사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인데 이를 버려두고 가려니 차마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 탓에 이렇게 폐가에서 쭉 귀신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비녀만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알겠소. 그러면 내가 찾아드리리다. 아닙니다, 나으리. 처음 보는 낯선 아녀자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수호지심은 인의 근본이라 하였소. 사람을 돕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니 어찌 어려운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있겠소? 곤경에 처한 여인을 돕는 것이야말로 선비에 마땅한 도리요. 어차피 마을까지 가서 은비녀를 찾아오는 일이니 사소한 수고에 불과하오. 부디 부담 갖지 마시오. 엄선비의 따뜻한 말에 소연이의 크고 아름다운 두 눈망울에 눈물이 깃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우물쭈물거리더니 와락 엄선비에게 안겼습니다.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남녀가 한 방에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허나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시달렸기에 누구도 믿지 못하였지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갖은 고초를 당했으니 더더욱 그러했지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본 낯선이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고마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원래 이렇게 함부로 남정네에게 마음을 주지 않거늘 지금은 도저히 저를 주체할 수가 없사옵니다. 괜찮소. 어차피 보는 이도 아무도 없잖소. 그러니 괜찮소. 엄선비는 소연이의 등을 두들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에 소연이는 그런 엄선비에게 그만 입맞춤해버렸답니다. 그렇게 둘은 풀벌레도 울지 않는 고요한 폐가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선비는 곧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초가지붕들이 낮게 늘어서 한적하고 소박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의 엄선비였다면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보았겠지만 소연이의 사연을 들어서인지 지금은 가식적이고 불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선비는 소연이가 알려준 대로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 소연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요. 그러나 소연이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옛 본가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패다. 이를 어쩐다. 이를 본 엄선비는 소연이의 옛 본가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낙네가 집 앞을 쓸기 위해 나왔다가 엄선비를 보았습니다. 니시길래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서성이시오. 뭔 일 있어? 안녕하시오. 좋은 아침이외다. 사실 내가 길을 잃어서 아니 마을 구경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감나무를 보니 참 그리워서 잠시 멈췄소. 우리 고향에도 이런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말이오. 이게 참 세월이 흐를수록 옛날 생각이 나고 감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 여기가 참 좋은 땅인 것 같소. 엄선비는 당황해서 주저리 헛소리를 늘여놓았죠. 아낙네는 거참 이상한 사람 다 본다는 식으로 엄선비를 흘겨봤습니다. 그러던 중 아낙네의 머리에 꽂은 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소연이가 말했던 그 은비녀였습니다. 그것보다 댁 은비녀가 퍽 아름답구려. 이거 참 탐나는 물건일세. 이거요. 전에 이 집에 살던 과부년이 두고 간 물건 같수다. 거참, 어찌나 해픈 년인지 자기 은비녀도 두고 가버렸지 뭐요. 그러니 주인도 없으니 어쩌겠어. 나라도 써야지. 아낙네는 사정을 모르고 소연이에 관해서 마구 험담했습니다. 엄선비는 그 말을 듣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품에서 돈을 몇 푼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도 그대에게 굉장히 어울리다만 이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팔고 가서 새 걸 사는 게 어떻소? 남이 쓰던 물건인데 찝찝하지도 않소? 됐수다.
나는 꽤 마음에 들거든. 딴 데 알아보셔. 안학내는 엄선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더 큰 돈을 내밀었으면 수락했을 테지만 지금 엄선비는 돈이 충분히 없었지요. 그때 엄선비는 한 가지 재치가 떠올랐습니다. 귀신 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미신을 찰떡같이 믿는 작자들일 것이라는 거지요. 이에 엄선비는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은비녀가 안학게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소이다. 이 양반이 아침부터 뭔 소리래? 뭐 때문에 그러셔? 보시오, 그 은비녀 원래 주인이 과부였지 않소? 이런 귀한 물건일수록 주인과의 인연이 깊게 얽혀있는 법이오. 과부의 물건을 남이 가져가면 그 운명이 따라붙는다고도 하더이다. 은비녀에 담긴 그 안과 아픔이 안학내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오. 허참. 행색을 보아하니 선비인 줄 알았는데. 뭐 무당이라도 되는 거요. 들어보시오. 사실 간밤에 내가 저 산을 지나가다가 폐가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었소. 바로 그 집에서 말이오. 어이쿠야. 밤중에 저 귀곡산을 넘은 거요. 대담도 하셔라. 외지인이라 그 귀신 소문을 못 들었구만. 그렇소.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거 아니오. 세상에는 사람의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많지. 그 은비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요. 그것보다도 그쪽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없으신 듯한데 맞소? 아니, 어찌 알았소? 안 그래도 요새 밥맛도 없고 괜히 힘도 없었는데. 엄선비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학의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다가 요새 낮이 찌는 듯이 더운 것을 추론하여 대충 지어낸 말이었는데 아주 제대로 들어맞은 모양입니다. 엄선비는 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계시면서도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가슴이 답답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그냥 지나칠 일일까 싶소. 아니요. 이건 필시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서 그런 거요. 그리고 내가 뭘 했소? 그 한많은 과부의 나쁜 기운이 은비녀에 담길 수 있다고 했잖소. 어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보기에는 이 은비녀가 안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소. 미신이긴 하지만 예부터 이런 물건은 원래 주인의 손을 떠나면 그 운명이 따라가는 법이지. 그러니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다른 새 물건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소?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 어쩐지 이 은비녀만 차면 뒷목이 괜히 뻐근한 게 영 기분이 더러웠는데 이게 다 그 탓이었구만. 걱정 말고 차라리 내게 넘기시오. 보시오. 이 돈이면 저작거리에 가서 그럴듯한 새거 하나 장만할 수 있잖소? 내 은비녀는 바다다 아는 절에 맡겨서 공양 드리리다. 어휴, 이제 보니 귀인이셨구만. 알겠소, 가져가시구려 어서. 안학내는 진저리 치면서 그 자리에서 은비녀를 엄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안학내가 없었고 엄선비 혼자였으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입니다. 허나 엄선비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중한 표정으로 은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을 빠져나왔지요. 어서 소연이에게 은비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소연낭자, 나왔소. 엄선비여, 은비녀를 찾아왔소. 어머, 정말이네요. 엄선비는 그러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은비녀를 찾아왔는지 소연이에게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분명 옆집 칠복이네 어멍 같네요. 예전부터 제 은비녀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었거든요. 시댁 부모랑 같이 저를 연료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거참 몹쓸 작자였구만. 더 웃긴 거는 그 남편인 달수라는 작자지요. 달밤에 저를 보쌈하러 두건을 쓰고 찾아온 게 어림잡아도 너때 뻔은 되듯이다.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그렇게도 여자를 밝혀요. 이제 괜찮소. 나쁜 기억은 여기에 두고 떠나면 될 테니. 소연이는 엄선비의 품에 살포시 안겼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리고 남의 일에도 이렇게 발벗고 나선 엄선비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언제 떠날 생각이요? 글쎄요. 막상 자유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어서 무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귀신 들린 폐가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네요.
어디로 갈지 꼭 내게 말해줘. 과거를 보고 난 후에 내 반드시 그대를 찾아오리다. 소연이와 엄선비는 애틋한 시선을 교환하며 대낮부터 한바탕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엄선비는 또 부지런히 걸어서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칠복이 어멈 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어멈이 남편 달수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더니 달수가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칠복이 어멈을 혼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리 화를 내? 남의 한이 서린 물건이라서 그냥 넘긴 건데. 어이구 이 얼치기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아 글쎄 과분연이 썼던 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 은비녀 땜시 재수가 없었구나 싶어서 그냥 넘겼어. 이 미련한 거사. 그 사내가 그리 대뜸 찾아와서 은비녀를 달라 한 거부터 이상하지 않어? 소연이 년이 그 놈자식한테 부탁해서 가지러 온 거 자뇨. 뭐라고? 소연이 그 여우년이 아직 거기 있다고? 그렇고 말고 얼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꺼소. 소연이를 놔두면 우린 더 큰 화를 입을 거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지. 달수는 그러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쯤 되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사방이 어두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치켜들고 소연이를 찾으러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들렸던 귀신 소동은 모두 소연이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버려서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무슨 적반하장이랍니까? 반면 소연이와 마지막으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엄선비는 마을로부터 오는 심상치 않은 불빛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소연낭자,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것 같소. 지금이라도 어서 짐을 챙겨서 도망칩시다. 저 무지랭이들한테 걸리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오. 엄선비는 소연이를 데리고 허겁지겁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월골동이라고 하였지요. 엄선비도 그 말을 지나오면서 보았는데 규모가 제법 큰 곳이고 관아도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서 월골동의 사또나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발하여야 했습니다. 소연이 인연? 이 간악한 거사? 거기에 숨어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너라. 그래!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골탕 먹여?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마! 얌전히 우리 마을에서 곱게 늙어 죽으면 될 것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 거요? 혼나볼죠? 엄선비와 소연이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는데도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만 했습니다. 엄선비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앞장섰지만 소연이는 그만 가파른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함께 무릎을 꿇고 쓰러졌지요. 소연낭자, 힘내시오. 잡혔다가는 큰일이야. 엄선비는 숨이 가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소연을 부축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난 사람들의 악다구니와 횃불 빛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탓에 어느새 산에서 내려왔고 월골동도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월골동이 바로 앞이오. 엄선비는 소연의 손을 다시 잡고 안간힘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소연이 간신히 숨을 고르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바로 월골동이었습니다. 엄선비와 소연이는 거의 탈진할 지경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월골동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선비는 급히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포졸들은 당황한 얼굴로 둘을 바라보다가 곧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포졸이 사또에게 보고하겠다며 둘을 재빨리 관아로 안내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놀란 얼굴로 소연이와 엄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엄선비는 숨을 몰아쉬며 마을에서 있었던 일과 소연이의 억울한 사연을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소연 낭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된 소문에 의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또는 엄선비의 긴박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침묵 속에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의 안은 무겁고 차분한 공기로 가득했고 사또는 잠시 엄선비의 말을 곱씹는 듯했습니다. 이에 엄선비는 사또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끼고 자신의 말을 믿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선비는 곧바로 품에서 과거 시험의 유생증서를 꺼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소인이 과거를 보기 위해 발급받은 유생증서입니다. 저의 신분과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또는 엄선비가 내민 증서를 받아들고 그가 정식으로 과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된 유생임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증서라면 그대의 신분이 확실하군.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구려. 감히 한 여인을 거짓으로 연료로 만들다니. 이는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국법을 능멸하는 중죄라. 사람의 목숨과 절개를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희롱하다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오. 사또는 그러면서 당장 바깥에 몰려온 폭도들을 진압하고 이 불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소연이와 엄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엄선비의 증언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하마터면 거짓으로 연료로 조정에 보고하였다가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엄선비의 용기로 그 사고를 방지하였으니 크게 치하하며 한양까지 타고 갈 말을 한 필 빌려주었습니다. 엄선비는 그렇게 사또가 내준 말을 타고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가서 무사히 과거를 볼 수 있었답니다. 소연이는 월골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엄선비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 엄선비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월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선비가 돌아오자 소연이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쫓길 일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죽는 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게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결리망이라 하여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어 의리를 저버린다고 하죠. 죄 없는 소연이를 연료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탐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